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송기령 지연, 북스톤 출판사. 송기령. 마음을 캐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있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나아가 여기에서 얻은 다양한 이해를 여러 영역에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주 바이버 컴퍼니 주 9 다음 수부터 부사장이다. 바이버 컴퍼니는 소비자의 온라인 의견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데 특화된 기업으로 텍스트 마이닝, 대규모 정보 탐색과 자연어 처리 등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글들이 담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兼任교수 및 한국 BI 데이터 마이닝 학회 부회장이다. 또한 오픈이언 마이닝 워킹 그룹을 개설하여 기업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끌고 있다. 화이자를 끊임없이 읽는 잡식성 독자이며 위종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지원책으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2012년 상상하지 말라. 2015년이 있다. 프롤로그. 우리는 미래를 보았었다.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소개된 레트로한 디자인의 유럽산 냉장고는 가격이 비싼 데다 뛰어난 성능을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인 가구 전가, 온라인 집들이 새로운 정보 전파 방식 등장,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 중시 등의 변화는 전통적인 백색 가전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발전 속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전통적 가치관과 관습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다시 생각해보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인의 변화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치열한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방향으로 적응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걸어모아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엄청난 자료를 남기시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자동차 운전 기록 같은 것이 남습니다. 이런 지극히 내밀한 사적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 여러분이 쓴 글들, 게재한 사진들, 관심 사안에 대해 남긴 의견 같은 것들을 걸어모으는 일을 합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보면 그 속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AI 기술로 인식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남긴 흔적에 들어있는 행동과 이유, 욕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에 집중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패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그려내는 패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미처 알 도리가 없었죠. 고려던 중 2010년 한 신문사에서 데이터를 통해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작업이 가능한지 의뢰했습니다. 과정까지는 기껏해야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측정하는 리포트를 내는 수준이었던 터라 언감생심, 그 일이 가능한지도 가능할지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 전면을 무려 5일이나 우리의 이름을 걸고 채울 수 있다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당시 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패기와 무모함은 지금 생각해보면 가히 치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건대 그때가 저와 동료들의 터닝 포인트였음은 분명합니다. 과연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전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단면을 일정 수준만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회 현상에 대한 당시 우리의 판단과 근거는
오래 지나지 않아 사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의 합의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근거해 많은 이들이 협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저는 그간 했던 우리의 공부와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제목은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 그 욕망이 합의되는 곳, 그리고 합의된다고 믿는 곳을 본다면 우리 삶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욕망의 원천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거칠게 정리해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후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여러 곳에 알렸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한 명 한 명의 욕망을 기술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그 욕망의 합은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욕망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면서 저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조금씩 보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지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던져진 것이었죠. 그러한 오해와 엇갈림들을 정리해서 2015년에는 책이 상상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빅데이터는 산업의 하나의 표준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도 신문과 방송 같은 지면이나 전파가 아닌 디지털 세상의 수많은 플랫폼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SNS 활동은 자신의 채널을 가진 1인 미디어로 확장되었고요. 인공지능은 특정 콘텐츠를 특정 사람들에게만 저격하듯 전달하는 개인화된 정보 제공의 건물로 쓰이고 있죠. 저와 동료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산되는지 꾸준히 측정하고 관찰해가며 새로운 시대의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주목했던 미래 세상을 슬쩍 예쁘게 해주는 작은 조짐과 징후들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본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이 미래인지 몰랐을 뿐 그저 잠시 나타나는 작은 변화인 줄로만 아니면 낯선 유행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누적되고 서로 영향받으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숱하게 목격하며 세상에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변화의 방향이 합의되는 메커니즘이 있음을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본 그것은 미리 온 미래였던 셈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제게는 일종의 만트라 같은 문장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운명론이거나 정해진 결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례가 숙명인 인간 중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지점, 각자의 욕망이 합의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각자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 만나 추동하며 생성되는 더 큰 욕망의 용광로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제가 데이터를 통해 욕망을 관찰하고 미래를 보았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를 어떤 세상에 데려다 놓을까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연한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욕망을 보자는 첫 번째 메시지,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는 이해와 배려를 위한 관찰, 상상하지 말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변화는 더 빨라졌고 미래는 한척 당겨졌습니다. 당연함은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려 이제는 선배들이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 혼란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스탠스가 무엇일지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지 모색해보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개성을 지닌 존재이고 저마다 환경도 다르므로 모든 변화를 똑같이 실감하지는 않습니다. 소설가 윌리엄 깁슨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그의 통찰처럼 미래가 삶에 깃드는 시점에도
지차가 있는 듯 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와 있지만 이미 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택근무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하지만 업의 특성이나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는 분들이 당분간은 더 많을 것입니다. 회식이 사라진다 해도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면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해도 변화를 미리 보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욕망의 합이 곧 미래에 벌어질 일들의 인풋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라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기시간, 당겨진 미래. 오피니언 마이 워킹 그룹이라는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산처럼 쌓였는데 이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개설한 모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기능주의의 관점이었죠. 손에 쥔 게 있는데 이걸로 뭘 하지 하는 발상이었으니까요. 망치를 들면 세상이 온통 못으로 보인다는 유명한 말처럼 말입니다. 실용적인 유용함을 찾다 보니 실제로 효용도 한정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꾸로 접근해 봤습니다. 빅데이터가 사람들이 쌓은 흔적이라면 그 흔적이 왜 만들어지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함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데이터 분석가들끼리만 고민하는 건 역부족이니 함께할 분들을 찾았습니다. 마케팅, 상품 기획, 품질 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데이터를 보고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공자, 심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기술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확제적 연구를 해보고자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와 작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의 고민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피니언 마이닝 워커숍입니다. 매년 한두 차례 OMW를 개최한 지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운 좋게도 매번 발표할 기회를 얻은 덕분에 제 강연들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근에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과거와 지금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의 TV는 어떤 것이었나요? 요즘은 TV가 거실 모퉁이에 있는 것이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눈에 띕니다. 예전 TV는 중앙에 있었는데요. 그때 거실에는 누가 있었죠?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거실에서 주무셨습니다. 전작 상상하지 말라 해서 충분히 설명했다시피 아빠는 직장에서 힘든 데다 엄마와 달리 가족과의 유대도 끈끈하지 못해 집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가족과 부대끼고는 싶은데 관계가 어정쩡하다 보니 TV를 본다는 핑계로 거실에 머물다 잠들곤 했죠. 지금도 간혹 그런 장면이 인스타그램에 나옵니다. 주말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먹을 것 챙겨서 동물농장 본다는 글에는 러닝셔츠 바람에 아저씨가 혼자 TV 보는 모습이 올라옵니다. 보던 프로그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분은 낮잠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아빠의 주말 풍경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TV의 존재감이 작아지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의 거실 벽면에 좌우 간격을 맞춰가며 TV 위치부터 잡은 다음 나머지 가구를 배치했는데 이제는 책장이 거실 벽면을 다 차지하고 TV는 센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대신
TV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TV의 중요한 것은 이동성입니다. 어디든 놓을 수 있도록 스탠드를 갖춘 TV 덕에 거실은 누워서 TV만 보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감성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변화, 아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겠죠. 고백하건대 저도 바깥 활동이 많은 전형적인 한국 아빠였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거실과 아빠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성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 뒤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마 많은 아빠가 비슷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날의 거실 풍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런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흥미롭게 했던 관찰과 척정, 조심스러운 추론이 몇 년 만에 현실화된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일부는 이런 데자뷰, 변화의 기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당겨졌다. 개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 과거에 개 좋아하세요? 하는 문장은 어떤 분들에게는 점심 메뉴를 묻는 표현으로도 쓰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본다면 상대방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 유럽의 여배우 한 분이 한국의 강아지 먹는 문화를 비난했을 때 한국인들은 분노했어요. 서양인이 함부로 우리 문화를 모욕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응이 사뭇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쯤 얘기냐고 놀라실 텐데 이런 변화가 사실 얼마 안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여 년 전에 끝난 이야기겠지만 누군가는 불과 몇 년 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일 테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생수도 1995년 이전에는 판매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공기나 단함 없는 물을 누구는 더 특별히 관리해서 먹는 행위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이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봅니다. 더 확장하면 지금 보기엔 당연한데 나중에는 당연하지 않을 것이 얼마나 많을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개가 귀요미 대상인 애완동물로 다시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된 것도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반려라는 키워드가 생겨난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자신을 반려인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물의 연장으로 군림하던 인간이 지위를 내려놓고 자연 만물과 공존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인간은 심지어 같은 종끼리도 싸우는 존재인데 반려라는 키워드는 편협했던 공동체의 개념을 한층 넓고 길게 보는 관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허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2016년에서 18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반려식물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단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10년 넘게 비혼, 비출산이 이어지는 것에서 반려동물의 상승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에서 함께할 대상이 필요하니까요. 함께하는 이 마음이 확장되면 산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가 동물병원의 호황입니다. 최근에는 반려견 임플란트 그리고 노령견의 백내장 수술이 곽광받고 있습니다. 한쪽 눈 400만원, 양안 600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비용이지만 대학 부설 동물병원에 예약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사람을 위한 병원은 상가 2층에 있는데 동물병원은 1층에서 24시간 운영됩니다. 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성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도 인간 레벨로 준비합니다. 휴먼 그레이드 펫 푸드라는 문장이 인쇄된 포장지의 설명은 사람에게도 제공될 만큼 질 높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점 데니 동물병원의 주무부처를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라니까요. 저희가 관찰하는 데이터상에는 또 우리 집 막내라는 표현이 반려견을 지칭한 지 꽤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동차 광고에 반려견이 안전벨트를 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강아지 안전벨트가 액세서리이지만 조만간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누군가는 유난 뜬다고 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할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를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감수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테고 몸담은 산업의 전망도 달라질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안전벨트가 웬 말이냐면 사람을 위한 안전벨트만 만든다면 시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명도 안 되니까요. 예, 오랫동안 TV 없이 살아오던 저는 얼마 전 넷플릭스를 크게 보고 싶은 마음에 TV를 사러 매장에 갔습니다. 저희 집도 책장이 거실벽을 감싸고 있어서 TV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 스탠드 TV를 사려고 했죠. 그랬더니 매장 직원이 반려동물이 있느냐 물으시더군요. 고양이들이 있다고 했더니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TV 위로 올라가는데 TV 스탠드가 낭창낭창한 터라 넘어져서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사정이 비슷할 테니 스탠드가 튼튼한 TV가 있으면 팔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살 것입니다. 제게 TV보다 중요한 건 고양이니까요. 반려가 만들어질수록 로열티도 올라갑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전체 국민보다는 적겠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들은 저처럼 애정이 클 터이니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구매할 것입니다. 배려의 총량이 보답으로 응당 들어오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라도 이제는 전체 규모나 경제성을 따지는 걸 넘어 세세한 취향과 애호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삶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술과 기능에 집중해서는 소비자의 달라진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전체 삶의 변화를 꾸준히 바라보고 각자의 삶이 보이는 다름을 배려할 수 있는 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변화할까요? 강아지 안전벨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로 자동차에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도 모종의 데자부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진의 반려견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는 자동차가 나오는 씬을 예전부터 계속 체록해와서 변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차 앞에 고사장 노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포니 자동차의 가격은 서울 벤돌이 집값과 비슷했습니다. 차가 엄청난 재산이었죠. 가격도 비싸고 도로 상황이 열악하여 안전도 염려되니 무사고를 기원하며 제례를 지낸 것입니다. 일종의 사문이증 같은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차 옆에서 간소하게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엠블럼이 잘 보이게끔요.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심볼이 중요한 지휘제가 되었기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성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농담도 회자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랑보다 아이나 반려견이 타고 있는 일상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를 OMW를 통해 16년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코로나19로 변화의 흐름이 정폭되었습니다. 일단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여행도 가기 어렵고 지치니 나만의 공간이라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뚫고 나와 장롱 매너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차에서 하는 행위도 다양해집니다. 예전에는 차에서 음악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1930년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에 라디오 설치하는 걸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음악을 들으면 주의 집중을 해친다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일을 차에서 합니다. 커피 마시고 유튜브 보고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자동차 극장에 갑니다. 노래방 마이크로 노래도 부릅니다. 자동차 회사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 확장되었으니까요. 어느 공간이든 그곳에서 하는 행위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비즈니스를 추동합니다. 당장 고품질의 AV 시스템 수요가 올라갑니다. 자동차에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니 음질이나 화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거죠. 심지어 자동차에서 잠도 잡니다. 캠핑카 차박이 떴습니다. 놀랍게도 차박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데이터에 보이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캠핑이 2010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비슷한 두 단어의 차이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차박의 등장을 관찰하다 보니 레이 차박이라는 해시태그가 유독 많이 보이더군요. 레이는 경차라는 효율성과 귀여운 디자인이 주로 언급되는 소형 박스카입니다. 몇 년 전에 출시된 이 차가 최근 차박 열풍과 함께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레이 차박은 예쁜 삶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해시태그 중 하나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레이 차박의 장면들은 다른 차박 장면에 비해 하나같이 엄청 예쁘거든요. 레이 차박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첫 차박을 SNS에 기록합니다. 주된 장면은 이렇습니다. 차는 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SUV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장하는 반려동물, 반려견과 함께 내 인생을 간주하는 이 순간이 멋지다는 것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박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너무 소중합니다. 칠흑 같은 디자인의 하늘에서 그간 도시의 불빛이 감추고 있던 수많은 별을 바라봐야 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마치 서로 짠 듯이 트렁크 뷰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관한 사진은 대부분 스티어링 휠을 찍은 핸드샷이거나 바깥에서 차의 외관을 찍는 구도였지 후방으로 바깥 경치를 바라보는 구도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유독 차 밖에서만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가 나오다니 신기합니다. 차 밖에 트렁크 뷰를 보고 있노라니 전통 가옥 구조에서 배운 차경이 떠오릅니다. 정원 밖의 주변 경관을 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내부와 외부가 합치된 경관을 만드는 것으로 말 그대로 바깥 경치를 빌려오는 거죠. 정원을 만들고 담을 쌓아서 경치를 소유하는 대신 원거리의 경치를 크게 조망하는 편을 택합니다. 소박한 집에서도 엄풍농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집이 소박하다 해서 아무나 차경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빌려올 경치가 있는 입지에 들어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경변 아파트가 비싼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강 뷰를 보려면 수십억을 내야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공간을 말하면서 우리는 항상 고시원처럼 창이 없는 공간, 영화 기생충처럼 반지에서 바라보는 시선 등 조망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뷰가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전망 좋은 곳을 탐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게 데이터로도 보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한강변 아파트 뷰이고 카페 사진에 오래 등장하는 통창입니다. 도시에서 조망을 얻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한강 뷰는 누릴 수 없죠. 그러나 차를 가져가면 가능합니다. 차박은 매우 저렴하게 차경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하자면 트렁크 뷰는 차경을 실현한 액자인 셈입니다. 액자 안에 피사체로 잡힌 아이들의 뒷모습이나 반려견의 표정에서 느긋함과 행복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업이 기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죠. 감성 차박에는 조명과 피크닉 테이블이 필수이고 이걸 잘 만드는 스타벅스가 굿즈로 대박이 나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에는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동성이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전망 좋은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는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실제로 차의 이동성은 정박되어 있던 삶을 상당 부분 유동화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는 쉬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고 이동하는 과정은 고단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능을 나눈 거죠.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걸 넘어 다양한 형태의 일상을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삶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새로운 것은 아니죠.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은 이미 존재했고 제가 본 데이터에도 2015년부터 삶의 유동성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항구적인 삶의 터전을 이동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일터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재택근무를 하고 메타버스까지 등장하면서 일하는 장소가 굳이 어느 한 곳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달도 돕습니다. 차박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냉난방 수도나 전기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이를 구현하려면 엄청난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기자동차 EV가 나오면서 간단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와 기술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제는 자동차가 하나의 커다란 전기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 될 겁니다. 공간은 경험을 담는 장이죠.
적차에서 많은 경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컨대 집이 사무실이 되듯이 이제는 이동하는 자동차도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요? 2013년에 휴대폰의 의미로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간을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이 1공간, 직장이나 학교처럼 일상적으로 가는 곳은 2공간, 공연장이나 여행지처럼 여가나 이추울의 영역이 3공간이라면 이들을 연결해주는 모빌리티는 1.5 또는 2.5 공간으로 본 거죠. 이때의 모빌리티 공간은 딱히 경험할 것도 없고 기능성도 충분치 않으니 최대한 빨리 이동시켜주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서 뭐든 할 수 있다면 빠른 이동뿐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2016년에 닛산이 자동차로 오피스를 만드는 개념을 실험했는데 이런 시도가 점차 확장될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썼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사무실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공간이 되겠군요. 나아가 특별한 곳에 가서 차박을 한다면 3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라이프를 돕는 각종 서비스가 생겨나 자동차에 오래 머물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중심으로 경험을 이어간다면 어떤 삶을 맞을까요? 고 웨스트를 외치던 미국 서부 시대의 삶일 수도 있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삶일 수도 있으며 마젤란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노마드 라이프가 구현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다채로워질지 생각해 볼 법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거나 결핍되게 할지 바라봐야겠죠. 당연함을 의심하라. 예컨대 노마드 라이프에서 공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라인 교육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준비한 일정한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홈스쿨링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다 변화된 삶을 우리 업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처럼 중간중간에 샤워 등이 가능한 쉼터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거주를 어떻게 할지도 재정의해야겠죠. 기존에는 내 주소가 북박이로 있었는데 노마드 라이프에서는 지금은 땡땡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나의 기속감, 정체성, 사회적 인프라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소하다고요? 그러나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노라면 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변화가 시작된 시점 또한 알고 보면 꽤 오래전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파김치 알고 보면 오래된 문제들.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궁리한 것들을 강연으로 전달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백두부터 치고 들어온 코로나19로 제 강연에도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줌으로 대표되는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그것입니다. 저는 강연할 때 청자의 피드백을 보며 많이 배웁니다. 눈빛, 꺼득임, 공감, 웃음 등을 보며 제 언어와 아이디어 중 어느 부분을 좋다고 강조할지 힌트를 얻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강연에서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초반에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강연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사정은 비슷하더군요. 그런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죠. 어느덧 온라인 강연은 당연한 것이 되고 60여 개국에 계신 분들에게 동시에 송출하는 온라인 강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새삼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변화가 정말 빠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적응을 정말 잘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의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충격적인 변화에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의 맛은 인간의 분투기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사건은 현생 인류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지구적 충격이라 매일같이 놀라는 일필성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최대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말로만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수치화해서 통계로 보여줍니다.
확진자 추이라든지 사망자 숫자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적 통계로 매일 나옵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인이 2021년 9월에 66만 명을 넘어서 1775년 이래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투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 65만 명대보다 많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와 일대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는 표현이 마냥 비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18년에 창궐한 스페인 독감을 지금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상흔이 100년 후에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통산 1만 2천에서 1만 8천 개 때로는 그 이상이 분류된 정보를 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 키워드들은 따로 추려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측하는데 2010년 1월에서 6월 동안 2,150건이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평상시보다 3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숨쉬듯 사용하는 말의 맥락을 단기간에 이렇게나 바꿔놓다니 이것만 봐도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정말 많이 흔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 2월, 3, 4월, 5, 6월의 세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유독 컸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파김치와 고3 그리고 혼자입니다. 이들 키워드가 왜 갑자기 뜨는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관찰하면 바이러스와 함께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김치를 볼까요? 난데없이 파김치 언급량이 2020년 3월 이후 급증했습니다. 급작스런 변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처음 시작해본 가설은 사슬을 물리친 김치라는 일종의 가식 같던 이야기였습니다. 2002년 중국이 사수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사스 감염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비기를 궁금해하다 생각해낸 가설이 김치였습니다.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게 김치이고 김치의 향신료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추론한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중국인들 사이에 김치 열풍이 불었고 이번 코로나19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이 가설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1, 2월의 파김치는 마침, 먹기 등의 단어와 함께 쓰였는데 3, 4월에는 엄마, 매일, 아이 등과 쓰였습니다. 5, 6월에는 시간, 섬, 외출 등의 단어가 함께 나오고요. 단어가 쓰이는 상황과 맥락과 함의가 바뀐 것입니다. 1, 2월의 파김치는 음식이었지만 3월 이후의 파김치는 엄마였던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오랫동안 돌보느라 지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엄마뿐 아니라 모든 주 양육자가 포함됩니다. 어떤 집은 아빠가 양육자일 수도, 어떤 집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고모나 삼촌, 이모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 양육자는 엄마이지만요. 1, 2월에 방학이었는데 3, 4월에도 등교를 못하니 가중한 육아와 돌봄에 지쳐 파김치가 되었다가 5, 6월이 되어 제한적으로 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제 좀 나아졌다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주 양육자가 코로나 시국에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데이터도 확인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파김치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의 함의가 바뀐 것을 확인한 것이죠.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보육이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교육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보육의 역할도 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 부분에 세상 고마움을 느끼고 동시에 더 단단한 보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김치의 함의를 바꿈으로써 양육자와 보육이라는 평소 당연히 여겼던 일이 헌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재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고3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민과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느닷없는 온라인 수업이 불안하기는 모든 학생이 다르지 않을 테죠. 일례로 초1이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명실상부한 첫 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교육 서비스의 소비자이므로 교육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는 정해진 시기에 나름의 공교육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강제성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질서를 지게 하는 등 교실의 룰이나 암묵적인 위계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초등 1학년은 교실이 아닌 집에
선생님은 몰입도 안에 존재했습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찍게 할 역할이나 주의 집중 의무 같은 것들이 예전처럼 작동되기 쉽지 않았죠. 더욱이 이들은 학교를 처음 경험하는데 출발이 이렇다 보니 아이는 물론 선생님도 부모도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라고 2020년의 초1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적응자 내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3의 온라인 교육은 새로운 가능성보다는 격차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학습 격차입니다. 공교육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작스레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교실 수업 때보다 교육의 밀도가 낮아지거나 집중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에 따른 학습 부진이 생길까봐 고민하는 것입니다. 소셜 빅데이터 곳곳에 엄마표로 아이 공부를 케어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불안이 보이고 사교육하는 아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고3의 두려움도 표출됩니다. 특히 고3의 불안이 크게 불거진 이유는 단지 고3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3의 입시 경쟁 상대는 같은 처지의 고3들 뿐 아니라 N수생도 있습니다. 이미 정규 교육 과정을 순조롭게 받았던 N수생과 올해야 처음 동교할 수 있었던 고3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격차는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3의 불안이 딱 그렇습니다. 집안에 고3 학생이 있다면 이미 해설 고민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아무래도 좀 낯선 얘기일 겁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균등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환기에 있는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더 귀 기울이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학교 수업이 어려워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은 단지 입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렵게 대학을 가도 취업이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지금 뒤처져서 목표하던 대로 진학을 못하면 훗날 취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거기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상상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최근 들어 기업 공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규모로 사람을 모아 채용하는 과정에 감염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미 몇 년째 공채는 줄고 있었습니다. 예전 대기업은 신입 지원을 공채로 많이 뽑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자들이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희망 부수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무작위로 부수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 후 몇 년 주기로 순환 보직을 시켰습니다. 입사 동기들에게 공평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입사원도 직무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입이라도 그 업무가 요구하는 상세 기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입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가 교육을 시키긴 하겠지만 거전에 도제나 인턴십 등을 통해 특정 교육을 입수한 사람들을 뽑는 것으로 채용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경험이 없는 신입은 입사 자체가 힘들어질 테고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업무 자동화가 공장을 넘어 사무직까지 광범위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는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공채를 포함한 채용 자체가 줄다 보니 이직이나 퇴사에 대한 언급도 줄었습니다. 퇴사와 이직은 3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1년간의 성과가 집계되어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개인의 커리어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는 시기가 대체로 3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진과 인사이동이 연초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같은 이유에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세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과 조직이 미래를 조심스레 계획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새로운 인력을 들이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이유로 이직이 상당히 억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 관련 키워드로 혼자가 급격히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연상되시죠? 재택근무로 출퇴근 없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간이라는 키워드도 상종가입니다. 이런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대략 요약하면
시간이 많은데 나 혼자서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냐? 입니다. 한국인의 사회생활은 매우 바쁩니다. 직장에 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하루가 짧은 데다 중간중간 수행하는 루틴 같은 일이 워낙 많아서 하루 일과를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혼자 오롯이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참에 좀 쉴까 싶었죠. 한편으로는 심심하기도 하니 평소에는 바빠서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을 시도해봅니다. 그래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스틱커피 몇 봉 뜯어서 몇백 번 저으면 맛있는 커피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재미있는 것은 달고나의 언급량이 수직 상승한 시점이 2020년 3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이후 첫 주말입니다.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심심한데 해보지 뭐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한 거죠. 나아가 이 놀이는 정확히 2주 후에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이름도 달고나로 똑같습니다. 심심하면 만국 공통. 전 세계가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 밈을 수용한 거죠. 하지만 달고나 열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백 번을 젓는 행위는 지나치게 노동집약적인 데다 비생산적이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는 것도 좋고 시간을 헝쳐망쳐 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라지만 이렇게 계속 지내기에는 뭔가 불안한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한국 직장인의 생산성 강박이 고개를 듭니다. 2020년 3, 4월만 해도 비생산적이라는 키워드의 연관어는 사다, 스트레스 등이었는데 5월 이후에는 혼자, 집착, 시간, 책, 영화 같은 단어와 함께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질려서 홈 트레이닝을 하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뭔가를 배우는 행위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어느덧 이런 행위는 시간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개발이죠. 배울 게 많아지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촘촘히 하루를 채웠던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같은 게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나요? 살가기 어렵습니다. 빼곡한 계획표가 의지를 드러내기는 좋지만 스스로 독려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의 약속을 사방에 알립니다. 예컨대 나는 오늘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대표적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책 사진을 시각이 표시되는 앱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의 팔로워들이 이분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대단하다고 응원도 해주고요. 그러면 중간에 해이해지더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에게 이미 순환했고 매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록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로 인정하는 행위가 꾸준함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꾸준히 해나가고 그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강박은 버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을 겪는 우리의 분투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파김치, 고3은 초불안, 김대리는 생산성 집착. 코로나가 일으킨 변화를 돌아봄으로써 알게 된 건 역설적이게도 이들 문제가 처음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힘든 이유는 보육과 가사, 나아가 커리어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난맥상 때문입니다. 고3은 지금의 작은 디치즘 때문에 평생의 무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대리는 저상장과 고용 불안이라는 악재 속에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가사노당, 무한 경쟁, 저성장과 고용 불안, 이 모두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마치 장마에 땅속에 묻혀있던 쓰레기가 쏠려 나오듯 이번 위기에 선명하게 노출됐을 뿐 존재하지 않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참에 이 오래된 문제를 근원적으로 손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사들이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학교에 가지 않는 다른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과 학교가 나눠지고 있던 보육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높은 가정의 보육 역할을 더 늘리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바람직하겠죠. 개인의 책임감이나 끈끈함에 기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